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들이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보육원에서 자립한 당사자이자 자립준비 청년을 돕고 있는 허진이 아름다운 재단 캠파이너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죠. 잭슨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금리를 올린 건데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2%나 인상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16만 원가량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1년 새 금리가 2%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이자 부담이 128만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사실 이런 계산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오른다는 가정에서 나온 건데요. 전체 대출자의 80%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구상인데요. 물가 인상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곳곳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대출과 30대 이하 계층의 다중채무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서민 가계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준금리 인상 소식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 걸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서 오늘까지 약 1년 사이에 0.25%포인트씩 6차례, 또 0.5%포인트 한 차례 모두 2.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네, 참 이자 부담이 커져서 걱정인데 이창용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네, 이 총재는 물가는 5, 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선 지속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물가 정점은 지난달에 예상했던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보다는 좀 당겨질 것으로 봤는데요. 이 총재는 지난 2개월여간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해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점은 7월보다 당겨질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 정점을 지난 후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인상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네, 당분간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이창용 총재가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통시장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 종합시장에서 6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단순한 점포가 아닌 기업이란 생각으로 운영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참기름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어요. 네, 암사 종합시장에 한 기름집을 찾아서 제품을 홍보하는 그 장면이 오늘 좀 화제였는데요. 네.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재래시장 판매 촉진 또 내수 경기 부양을 돕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라이브 커머스로 중계된 현장에 먼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등장해서 이 제가 떴다 하면 매출 3배다. 대통령 후광을 입고 완판해보겠다.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네.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이어서 저도 어제 주문했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주문을 독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후에 이동하면서 이영 장관에게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 하는 게 더 잘하겠다.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게스트시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대형마트 의무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 심판 1호 안건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특히 경제지나 보수지를 중심으로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일반 언론에서도 좀 이게 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대형마트 의무유업 폐지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는데요. 당분간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 규제에 따라서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요. 오늘 암사 종합시장에 동행했던 이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마을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하여튼 늦게나마 뭔가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하는 건 중요한데 또 규제 심판 1호 안건으로 의무휴업 폐지를 올렸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도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쭉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종부세 완화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야당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정쟁 이슈도 아니고 민생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설명도 드렸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는 복잡해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행정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경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내 대표는 추 부총리와의 만남에 대해서 정부 안대로 14억 원으로 한시적 특별공제를 한다면 시가로 치면 25억 원 정도 집인데 25억 원 집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면서 네.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금 민주당의 반대 기류를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또 한시적 특별공제와 관련한 것은 11월에 부과하게 돼 있다면서 8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무슨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협의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야 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좀 전에 전해드린 박원내 대표 반응을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민주당은 종부세가 어쨌든 11월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8월 그러니까 한시적 특별공제가 11월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이렇게 논의가 급박성은 없다. 그리고 이게 그 시가로 치면 25억 원이 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좀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그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다만 오늘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가 공제액을 아예 늘리지 말자는 건 아니고 약간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당과 절충의 여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여야가 이 좀 실무 논의에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체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화보 촬영 문제가 다뤄졌어요. 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출석했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촬영된 이 보그코리아 한복 패션 화보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권역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청와대 개방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용 방안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갔어야 하는데 활용에 대한 미흡한 절차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관람 규정은 국능 이상으로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른바 검수 원복, 이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원래 상태로 돌리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네, 민주당이 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네.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을 다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사실상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의원총회에서 상권 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위의 시행령 통치다 이렇게 일단 맹비판을 퍼부었고 예. 또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시행령의 위법성 또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영원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은 8월 29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등의 위법 위헌성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따르면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개최를 했는데 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주요 정책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는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성부가 만든 자료에는 매 간담회 주요 목적이 한 문장으로만 정리가 돼 있고 뭐 속기록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담회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유정주 의원은 이에 대해서 부처 존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회의록 하나 없이 진행된 것 자체가 졸속이자 주먹구구식이라면서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정부 공식적인 회의인데 회의록을 안 남긴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정부 부처 장관, 뭐 차관, 그다음에 외청장까지 거의 총동원됐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요. 네.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준석 네.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 그리고 네.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후에 열린 연찬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당정 간의 협력, 결속을 강조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게 좀 상당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그 천안 아산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이 여당 연찬회 또 워크숍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협력을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감개가 무량하다면서 이렇게 단합의 자리를 만들었으니 모이신 분들 전부 함께 을지 연습이라 술은 못하지만 술 마신 거나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회포도 덜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당정 간 튼튼한 결속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과 행정부가 합쳐진 것을 정부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에 하나 돼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재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발언 중에는 이제 전 정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앞서 현직 대통령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런데 집권 여당의 연찬에 참석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연찬에 참석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또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는 정치인의 발언에 관심 두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어쨌든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의미는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간의 협력을 좀 제고를 한다.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예. 만찬회장을 떠나면서도 이제 오늘 여러분 보니까 가기 싫다. 이렇게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만 가겠다. 유익하고 보람 있는 연초에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파이팅까지 외쳐주고 이제 상당히 좀 당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이었고 네. 연찬회장에 도착하기 전에도 그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돌리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열린 연찬회는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계획 그리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고요. 이 윤 대통령과 또 해외 출장 중인 14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98명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장처관 외청장 등 이제 그 정부 요직 인사들이 두루 참석을 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이준석 대표로 인한 당내 논란 이제 이런 것을 좀 수습을 하고 지금 당정 간에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다른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측면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연찬회 강사로 나선 이지성 작가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당정 간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였는데 이 특강 강사로 나선 이 우익 성향 작가 이지성 씨의 여성 대상화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서 좀 의미가 좀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지성 작가가 오늘 한 강연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앞부분에서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없는 세상을 창조적으로 상상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정작 문제가 된 얘기는 좀 그 후반부에 이제 이건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작가의 부인인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입당을 이제 이 작가가 좀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예. 차유람 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잖아요. 예, 선대위 문화체육부를 지냈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권유한 것이 이제 이 남편인 이지성 작가로 예. 알려졌는데 저 당구 선수는 이제 프로 대회도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이거를 권유한 이유가 뭐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덕담을 섞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이 작가의 답변이 국민의힘에 두 가지가 부족하다. 젊음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 하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가면 바뀌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배현진도 나경원도 있고 아름답고 여성이지만 부족한 것 같다. 또 김건희 여사도 있지만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면 4인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입당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정치인들과 이 김건희 전 코모나 콘텐츠 대표 또 자신의 아내 차유람 씨까지 이 4명의 여성의 외모를 대상화하고 평가하는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아니죠, 물론.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에 지금 이른바 미녀 사총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한 것도 좀 그렇지만 일단 그 당사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이 작가의 그 발언에 언급된 배현진 의원 이 발언 직후에 SNS에 안타깝게도 부적절한 말씀을 남기고 갔다면서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다니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오늘 연참회에는 불참했지만 나경원 전 의원도 SNS에 쓴 글에서 이 작가의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 응하는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한다면서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 발언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아름다운 눈으로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것이고 둘째,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로만 재단한다는 것이라면서 유독 정치인에게만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이 바로 특정 성별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로부터도 네. 이제 유감 표명이 나왔는데요. 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다소 보충해주라는 뜻으로 들었는데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오해할 말과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 뭐 수해복구 때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언행에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했을 때도 뭐 김성원 의원 발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뭐 금주를 당부를 하기도 하고 발언 조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외부 강사를 통해 가지고 논란이 또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아름다운 여성 발언 외에도 사실 논란성 발언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요? 뭐 이를테면 뭐 지금 이재명 사당이 되는 상황을 지켜보니 하루빨리 한국에서 정치 생명이 끝장나야 하는 세력이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가 하면 또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 브래드 셔너라든지 샌더스 계열이 있지 않느냐. 진보 코커스고 공산주의자들이다. 뭐 미국 대권 주자를 지낸 이 샌더스 상원 의원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다든지 예.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지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야당 반응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도 뭐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소송 상대방 측인 국민의힘 변호인단에서 이것을 송달을 받아서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다. 누가 유출했는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고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탄원서를 밖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맞다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의 열람용으로 유출한 행위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반박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민주당 얘기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 열고 기소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재의결했어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헌 80조 그다음에 14조 2항 신설 등의 이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따른 이제 그 뒷수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네. 결국 민주당에서 오늘 당무회를 열어서 이 당헌 80조 개정안을 내일 중앙위에 다시 재투표를 붙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그 긴급 비대위회를 열어서 이 개정안을 재상정해서 오늘 당무회를 거쳐서 내일 중앙위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제 이것은 이 14조 2항 내용은 빼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관련 당헌 개정 내용은 빼고 네. 기소시 그 당직자의 직무 정지 내용을 규정한 80조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은 네. 비대위 월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비대위의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당원 개정을 반대했던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원 당규상 중앙위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 이렇게 자신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부결된 전체안에서 일부만 수정해서 올리는 이런 것은 자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차기 지도부가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비대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서 어제 중앙위 부결로 이 보다 깊은 토론과 수기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이 하루로 끝난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응천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앙위 개최를 하려면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당무회를 열기도 전에 금요일에 중앙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내일 중앙위원회 열리는데 어떡할까요? 지난번엔 부결했잖아요. 근데 네. 지난번에는 14조 2항 때문에 아마 부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통과될까요? 뭐 때문에 부결됐는지는 뭐 아직까지 좀
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와 대변인단에서는 그 가장 논란이 컸던 조항을 뺐기 때문에 아마 80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저번 당원 개정도 이게 부결될 걸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중앙위 투표 결과를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18일이었었죠.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엿새 만에 보육원 출신 학생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해 평균 2,500여 명이 보육원을 나오지만 홀로서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보육원 출신이자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허진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이너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이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18 어른 캠페이너 이렇게 제가 지금 직함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18 어른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18살에 보육원을 퇴소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18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현재 아름다운 재단에서 18 어른, 즉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 캠페인을 네. 캠페이너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 허진이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또 현재 처지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당사자분, 대중분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립준비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처지이신 거잖아요. 그런 네, 이제 맞습니다. 경험을 같이 삶의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이 소식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는 이젠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연달아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긴 했지만 사실 저는 한 달 전에도 이런 소식을 들었었고 또 2달 또 전에도 또 다 건너 또 그런 소식이 있더라 하면서 또 들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놀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속상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감정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립을 준비하는 지금 보육원을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 어떤 것들을 가장 힘들어합니까? 일단은 두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기사를 접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 또는 심리적인 이유에 대한 어떤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경험적으로 저는 퇴소를 처음 했을 때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겨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각자 도생해야 하는 그 현실이 저한테는 되게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보육원에서 원래는 18살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으로 18살이 되면은 만기 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조금 법이 좀 제정이 되면서 이제 만 24세까지 본인이 원한다면은 보호 연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24세까지는 보육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네네. 보육원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권은 좀 달라질지라도 네. 이제 계속적으로 보육원 선생님들이나 어떤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법이 네.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원금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당사자 친구들이 경제적 지원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상황에서 이제 좀 더 풍족하게 지원을 받는 상황으로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 풍족하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때는 풍족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비교적으로, 네,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받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도가 조금 개선된 지금 상황에서는요, 퇴소를 하면은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주어져요, 개인에게. 예. 그래서 그 500만 원과 그리고 이제 퇴소 후 5년까지는 매월 이제 35만 원씩 이제 자립수당이라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제 뭐 그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제 개인 후원자의 어떤 연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후원금이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그런데요. 자립정착금이라고 500만 원 받고 매월 자립수당 35만 원 받는 걸 가지고 네. 실제로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또 당사자 친구들이 이걸 받는다고 해서 또 어떤 이게 뭐 시드머니나 뭐 이런 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19년 동안 길면 19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했고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억제하고 하지 못하면서 생활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퇴소를 하면은 자유다. 나의 이제 억압은 끝이 났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반응 때문에 친구들이 그동안 못 해왔던 거, 그리고 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또 마음껏 또 분출하는 또 시기가 있어요. 또 그때 이제 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또 자립수당이 또 그렇게 잘못 쓰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절대적으로 수치적으로도 낮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금액조차도 좀 잘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혹시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퇴소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제가 퇴소할 시점에는 저는 또 운이 좋게 또 개인 후원자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후원자분이 항상 좀 이렇게 식사도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가끔 용돈도 챙겨주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보육원 친구들이 저는 한 100명 정도가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네. 개인 후원자분이 계신 경우는 정말 손에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광주의 한 대학생, 네. 등록금과 기숙사비 내고 난 뒤에 돈이 없어서 금전적인 문제를 고민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드리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내용적인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고 나서 왜 돈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당사자 친구들, 저도 그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록금이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기숙사비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에서 또 이렇게 장학금 지원을 받다 보면은 사실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이 고인이 되신 분이 왜 돈이 없었을까? 정말 돈이 없었을까? 이런 느낌, 이런 어떤 의문보다는 왜 이런 정보들이, 다양한 자립 지원들이 왜 이분에게는 닿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자체별로 정착지원금이 액수가 좀 다릅니까? 네, 조금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쪽은 세대 확대해서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상향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또 예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이 시골이고 많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곳은 또 지금 500만 원도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또 받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5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통 주변에 그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어디다가 많이 사용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미용에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차를 뭐 이렇게 산다거나 중고차를 또 이렇게 산다거나 아니면 또 뭐 명품 가방을 뭐 또 산다거나 보통 그런 어떤 유흥에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조언도 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나이에 또래의 어떤 그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목돈을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배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가니까 이후에 이제 굉장히 생활고를 겪는 문제로 연결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무엇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위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8 어른 캠페인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인식 개선 또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당사자 친구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편협적인 시각으로 인한 어떤 불리한 어떤 처우를 받았던 것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사자들을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회복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어디 뭐 카페에서 뭐 이게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야 이런 거는 뭐 보육원 어떤 친구들이 뭐 어떤 행동이 이상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육원 친구여서 얘 고아원에 자라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도 엿든 적도 있었고 그런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친구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체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 차원의 뭐 관리 체계나 좀 지원하는 어떤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퇴소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심리적 어떤 안정을 찾고 싶을 때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 이제 연계를 해서 하는 심리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지원을 받았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내가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이렇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못하다는 점과 그리고 또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 선생님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 보니까 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설명 구구절절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다. 필요한 어떤 경험이다라고 또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사회 제도적인 부분 법도 사실 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떤 네. 것들을 좀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작년 이제 7월에 정부 개선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고도 있어요. 하지만 예. 이제 이게 개선안이다 보니까 아직은 뭔가, 아직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부분에서도 뭐 좀 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한테 닿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안이 얼른 저희 당사자의 삶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 당사자 친구 아까 언급을 한번 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자립 자원 어떤 인프라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속속히 이제 당사자 친구들한테 닿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고인 되신 분도 결국은 이런 정보들이 닿지 않아서 몰라서 어쩌면 더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그런 자립 자원 인프라들이 다 뻗어나갈 수 있게 그런 어떤 관계망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빨리 시급 마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요. 자립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진이 아름다운 재단 캠페이너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잭슨홀 미팅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요즘 경제 뉴스 듣다 보면 잭슨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언뜻 들으면 뭐 커다란 강연장 같은 걸 말하나 싶기도 한데요. 홀이란 단어가 아마 뒤에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잭슨홀은 미국의 한 지역의 이름이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립공원인 엘로스톤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오하이오민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잭슨홀은. 네. 겨울철 미국의 최고 스키 리조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갑자기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유는 매년 8월에 이곳에서 꽤 큰 금융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2개 연방은행 중에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하는 행사고요. 예. 주요 40여 개국 중앙은행 총재, 그다음에 뭐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여기에 경제학자들이나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열거든요. 이 행사를 저희가 이제 잭슨홀 미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잭슨홀 미팅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미국 시각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예. 지금 이 지역이 이제 25일 새벽이거든요. 예. 현재. 그래서 미국에선 날이 밝는 오늘 이제 행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다만 가장 관심이 큰 건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26일이 되는 거죠. 현지 시각으로.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이 행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시장에서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요. 현지 시각으로 8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마 내일 밤 한 11시, 12시 이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은 좀 어렵지만 네네. 결국에는 코로나19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던 양적 완화 정책과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후폭풍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들의 정책,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이런 게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뭐 연준의 방향이든 미국의 금융 정책의 어떤 흐름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금융정책 당국자들이 뭐 글로벌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예.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뉴스거리가 좀 될 만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조금 글로벌 경제가 위기 상황이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정책 공조 방향을 논하기도 하거든요. 금융시장에 딱히 큰 이슈가 없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잭슨홀 미팅은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민감한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올해 8월이.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미국이 밟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물가 지표는 약간 정점을 찍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꺾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래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물가 상승 속도가 이렇게 조금 꺾인 거 가지고 우리가 벌써부터 이 정책 기조를 바꿀 건 아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길 때 확 과감하게 당겨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지금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연설을 하느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이제 이번 달에는 미국이 FOMC 회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미국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매파 쪽인가요? 약간 최근에 분위기는 매파가 조금 목소리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난달 말부터 지난주까지 꽤 좋았습니다. 상승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서 네. 실제 주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4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한 10% 정도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넘어설 기세로 막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외 환경을 보면 딱히 주식시장이 오를 만한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꽤 많이 오른 한 달간 꽤 많이 오른 증시에 대한 약간 쉬어가기 장세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잇따른 미국의 연준 인사들이 이 정도 물가지표 꺾이는 걸로 안심하지 말고 금리 더 강하게 올려야 되라는 경고성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닐 카시카리 매니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가장 두렵다. 물가 상승세가 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연준이 긴장을 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뭐 조금 유명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강하게 나왔고 그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또 굉장히 좀 심하게 며칠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냥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도 이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분위기는 살짝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다 쏠릴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발언을 내놔야 증시나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인 반응,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강한 매파적 발언만 아니면 그래도 시장은 조금 안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사실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파적일 거다, 뭐 아니다, 뭐 다소 완화적일 거다, 뭐 이런 논쟁 자체가 시장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파적이면 매파적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좀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벤트가 소멸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보고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제일 안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모호하게 발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꺾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 이번에 울트라 스텝도 논의는 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게 발언할 경우가 제일 안 좋고요. 차라리 강력하더라도 강력한 발언을 하고 며칠 지나면 이제 실제로 정책이 나오고 시장은 불안감 해소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애매한 발언만 안 나온다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 아예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하고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늘 애매하게 말하던데. 네. 예, 그러게. 자, 책임지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연준에 대한 책임론도 적지 않아요. 네네네. 연준이 좀 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물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제적으로 2차례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올 들어서 급하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를 잡는데 실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급하게 하는 0.5%포인트 뭐 빅스텝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텝도 밟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난해 잭슨홀 미팅 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를 저희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난해 8월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의 그때 물가 지수가 슬금슬금 꽤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 와서 인플레 우려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는 일시적이야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동안에 일시적이라는 단어만 10번 이상 사용할 정도로 인플레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시장에다 사인을 굉장히 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갑작스럽게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그 당시가 이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좀 진정될 거라는 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논리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때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가 이제 맞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또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롬 파월 의장 말대로 됐을지도 모르죠. 미국도 우리도 물가 상승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어떻게 보면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었던 것 같고 결국엔 이것까지 나오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그 당시 잭슨홀에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했던 것은 틀린 판단이 돼버렸고 지금은 실기했다라는 비난을 좀 받고 있는 것이어서 지난해 이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잘못된 발언이 올해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에서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았지만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잭슨홀 미팅 때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서요. 2000년도 이후에 이 잭슨홀 미팅이 꽤 시장의 주목을 받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였던 나구잔 라잔이라는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이 당시에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2008년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고 2010년도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 등을 여기에서 밝혔거든요.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의 발언이 나오는 장소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식이 돼버리면서 매년 8월에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릴 때마다 뭐 금융시장이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최근 3년간의 이 잭슨홀 미팅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통화정책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다뤘고요. 2020년에는 앞으로 10년의 탐색,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고 네. 2021년인 작년에는 불균등한 경제에서 거시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의 또 다른 관심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연설에 나서게 돼 있어요.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나라 하는 총재가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총재가 옛날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일을 하셨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거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고려가 알겠습니다.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 여기서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어떤 발언할지 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치영 정계절문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는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충남 북부와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17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7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습도가 비교적 높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서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2도, 습도 8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여름 한 계절을 관통한 폭우로 참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반지하 일가족 사망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이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름 넘게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2,400명가량 되는 이재민입니다. 관악구 신사동의 최모 씨 가족, 반지하 월세집 천장까지 찼던 물은 빠졌지만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인 주민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침수된 집은 습기로 가득하고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대부분이 망가져버렸지만 최 씨가 손에 쥘 보상금은 기껏해야 200만 원. 주민센터에는 현재 최 씨 가족 외에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14가구가 임시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에서도 웅벽이 무너져 파손된 아파트 2개 동 주민들이 사당 종합체육관 안에 설치한 32개 텐트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데요. 복구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 2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는데 체육관에서 계속 생활할 수도 없는 노릇. 주민들이 인근의 숙박업소 가격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구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2인 기중 1박에 7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가격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숙박비가 평일에는 하루 7만 원이지만 금요일은 10만 원, 토요일은 15만 원이었고 심지어 대실 장사 때문에 오전에 나가고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숙박업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재민 2,400명가량이 이렇게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지 못했거나 몸을 의탁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소극적인 행정이 이재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숙박비와 식비 지원 기간이 최대 2주가 원칙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행안부 지침에는 지원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침수 피해 지원금도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해 구호 기금을 활용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연말 기준 서울시의 재해 구호 기금 잔액은 2,350억 원. 구청별로 별도로 수백억 원씩 예비비를 쌓아두고 있는데도 이재민을 지원할 때는 마치 큰 시에 베풀듯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기간, 이재민들이 또 한 번 서름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소슬한 바람이 마음에 불어 나비 힘든 나라 마음이 닿는 곳 맘 같지 않은 세상 그 마음 달아줄 수는 없지만 늘 곁에 함께 있다오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하신가요 하루가 멀다 일들이 있어 그대 안 위에 맘이 쓰였소 별일이 없어 좋은 그날 소소하여도 좋은 그날 숨 한 번 쉬고 마음 내려놔줘 아무 일 아니라오 담지 마오 오늘 하루 어떤가요 그대 안 위에 맘이 쓰였소 밤새 안녕했냐고 묻는 가벼운 안부 들려오는 목소리 그 속 가득한 당신의 걱정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한숨 그대가 물어봐준 나의 하루 그 작은 한마디에 많은 것이 눈부시게 빛나고 녹아내려 사라지죠 계절은 끝없이 변하고 시간은 잡을 수 없어도 그대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안녕했냐고 묻는 가벼운 안부 날 보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웃는 난 어제보다 좀 더 따뜻해진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하신가요 내 걸음으로 세상 가기도 쉽지 않기에 공감하였소 저마다 오늘 치고 앉아 원 밖으로 밀쳐내오 맘에 마음 조금 내려놔줘 아무것 아니라오 닿지 마오 오늘 하루 어떤가요 그대 안 위에 맘이 쓰였소 이선희 찬열의 안부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오늘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숫자가 세 자릿수가 됐어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가 11만 3천여 명인데요. 어제보다도 2만 5천여 명이 줄었고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6만 5천 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좀 감소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망자 숫자는 108명으로 118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는 후행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1, 2주 간격을 두고 사망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런 증가세는 2, 3주 정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자 가운데 80살 이상의 고령층이 67%로 가장 많고요.
70대, 60대 순인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보실드 투약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백신과 관련돼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하반기에 이 개량 백신을 반영해서 접종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해외 출국했다가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보통 받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저도 그 해외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사 받았던 사람한테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뭐 검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외국에서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입니다.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요? 예,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다음 달 7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3번 이상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검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에서 오는 경우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번 달 들어서 629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369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니까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1% 초반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파가 센 변이 바이러스가 보통 이제 해외 유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는 적더라도 검사를 폐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업계나 여행업계에서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엉터리로 진행이 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에 있는 국가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면제를 시작을 하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내에서 식사 제공을 하거나 음료를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탑승객 모두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검사 폐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입국 전에 검사는 폐지하는 대신에 입국해서 입국장에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추가 방역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2-3시간 정도 비행 시간 가지고 있는 근데 국가는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면 뭐 10시간씩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중간에 식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오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거리 하는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부터 먼저 폐지를 하고 이런 보완 방안을 시행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는 건 뭐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주간 신규 확진자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아요. 네. 제일 많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간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전주 대비해서 2%가 증가한 88만 4,373명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많은 곳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47만 6,374명의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만 명을 주간 확진자 숫자가 넘긴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1만 2,378명, 독일은 24만 998명으로 일본과 한국 뒤에 미국, 독일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 사망자 숫자가 미국이 제일 많아요. 2,714명으로 제일 많고 근데 그마저도 이게 전주 대비해서 13%나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망자 숫자도 1,624명으로 집계돼서 두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에 브라질은 1,105명, 이탈리아도 677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 신규 확진자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사망자 숫자는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전주 대비해서 지금 줄어든 수치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WHO에서 이제 집계 발표를 하면서 그 통계를 사실 국가에서 발표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국가에서 모니터링 과정이나 검사 횟수가 줄어들어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간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숫자도 적고 또 검사하는 관행도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열심히 검사 안 하면은 뭐 확진자로 안 잡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나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마스크 하나도 안 해요. 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상황이네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상황이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네. 이거는 좀 맞아 보이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냥 갑질도 아니고 성차별적 갑질이라고 해서 더 논란이 거세요. 네,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성차별적인 관행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직원이 계속 참고 하다가 그 증거를 모아서 직장 갑질 119에 이제 이 폭로를 하면서 네.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네. 2020년 8월에 이 새마을금고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직원이. 근데 출근을 하면 11시쯤 되면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금 업무를 하는 것보다 밥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11시쯤 되면 4명이 먹을 밥을 몇 컵 정도 넣어서 밥을 하느냐를 이제 이미 먼저 들어온 선배한테 배웠고요. 네. 그리고 그 밥이 좀 질면 질다. 뭐 이렇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이렇게 네. 질책을 받는 대목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11시쯤 되면은 밥을 하고 상무님이랑 이사장님도 식사하실지 물어봐야 된다. 반찬은 물론 이제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그것 때문에 냉장고 정리하는 이런 잡무들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에 쓰는 남녀 화장실에 수건이 배치돼 있잖아요. 손 닦는 예. 수건. 이거를 집에 가서 다 가져가 세탁을 해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아니 그러면 쓰는 사람이 가져가서 세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성 상사가 그럼 남자 직원들한테 본인 쓴 거니까 본인이 빨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답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너만 왜 유난을 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할머님이랑 같이 살아서 이 직원이 회식을 못 하겠다고 예. 얘기를 했나 봐요. 불참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더시면서 너 이럴 거면 회사 왜 다니냐 그만둬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녹취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직원 이제 고객들의 대출 문제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직원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지점장이 요구를 받은 거예요. 출자했던 500만 원을 만기에 앞서서 돌려달라고 하는 고객 민원이 들어오니까 피해 직원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내주게 한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출자했던 금액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새마을금고가 예. 은행하고 좀 다른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출자해가지고 대출해주고 예대 마진을 이제 이익으로 잡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구조인데 거기 고객이 만기에 앞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5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직원한테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예.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 그 500만 원을 그 결정은 이미 상부에서 다 결정돼서 지시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받은 것으로 서류를 해서 그 고객한테 돈을 줬는데 이자는 이 직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윗선에서 뭐 상무가 하든가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자금 이해가 압박도 안 있었고요. 되네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던데 네. 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위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나서 예. 새마을금고 자체 내에서도 고충 처리 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전담반을 즉시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증보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7명 정도의 전담 조사 인력을 꾸려서 합동조사단을 29일부터 본점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총체적으로 부실 여부를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아마 이 남원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정부의 합동조사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그 문화가 좀 보기 드문 곳이에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문건 같은 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보니까 네.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리고 직무 외의 일을 강요하는 상사까지 알맞게 섬겨야 된다. 상사가 화를 내도 성장의 영양소로 삼고 잘잘못을 떠나 순종하는 자세를 갖자. 이런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지시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네 라고 답을 하고 왜 그러냐고 반문하는 걸 삼가해야 합니다.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말없이 바라보지 말라. 이런 지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어느 시대의 새마을금고인지가 지금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에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는 원인은 뭔지 또 좀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점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제주의 관광객이 보통 이제 북적거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숙박비도 비싸다, 뭐 그 비행기 값도 요즘 굉장히 비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제주 해변이 관광객이 없고 악취만 가득하다.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가보면 초록빛 띠가 300m가량 이렇게 백사장에 생겨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녹조식물이었어요. 해조류인데 구멍갈파래 때문입니다. 이게 바다 특히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 이제 자세히 모양새를 보니까 저도 바닷가에서 종종 보던 해조류였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푸른색이니까 싱그러워 보이고 하던데 골칫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우선. 예. 그런 다음에 수시로 오니까 그걸 처리하고 수거하는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드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이 구멍갈파래가 현무암이잖아요. 제주도가. 그 예. 갯바위에 이제 바위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햇빛이 이제 비춰지니까 물 밖으로 나오니까 하얗게 말라붙는 거예요. 어떤 색이 변하냐면 그 배추잎 마를 때 네. 그런 느낌으로 마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진을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말라붙기만 하면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썩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곧바로 썩기 시작하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제 날파리까지 꼬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구멍갈파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제주도 동쪽인데요. 예. 조천읍 신흥리, 구잡 월정리, 서귀포시 성산읍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경관도 해치죠. 허옇게 이렇게 현무암 까만 바위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보기 좋진 네. 않잖아요. 게다가 촉감도 되게 미끌미끌해서 만약에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러 오시거나 피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끌미끌하고 비린내도 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물놀이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동쪽 지역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뭐 조천읍 뭐 그리고 하도리 뭐 성산읍 뭐 이런 데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러니까요. 곳인데 근데 우선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나면 너무 피하게 불쾌하기 되잖아요.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태산일 것 같은데요. 근데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를 해요? 네, 이게 이제 자주 수거를 하는 방법밖에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이 구멍갈파래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2017년부터 제주도에서 이 해양 쓰레기 전문 미화원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구멍갈파래를 포함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수거량도 많더라고요. 2017년에 1,822톤, 2020년에 3,400톤, 올해는 지금 4,020톤으로 해마다 그 증가하는 추세인데 네. 연간 발생량을 한 10,000여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랑 같이 수거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고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잖아요. 학자들이. 네. 근데 여기 방파제가 생기면서 해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양식장에서 이제 물이 나오면 고영양분 물이잖아요. 이제 뭐 그러다 방어도 보니까 많이 기르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다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구멍갈파래가 증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건들이 혹은 식물들이 동물들이 전혀 쓸모가 없거나 효용성이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이 안 된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전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굉장히
그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구멍갈파래를 말려가지고 예. 소한테 가축으로 먹이면 소에서 메탄가스 이제 흔히 방귀 발생량이 네네. 28%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균 활성화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소 한 마리가 되새김질이나 방귀로 발생하는 메탄가스 양이 자동차 한 대가 하루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그런 양이라고 하니까 그걸 줄여준다고 하면 지구온난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연구진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구멍갈파래를 첨가한 사료를 소한테 먹이면 체중도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사실은 좀 줄일 수 있고 네.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여기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네. 지역 주민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관광객들도 싫어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네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또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냥 막 단순히 환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소도 살찌게 하고 그쵸. 육질도 좋게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좀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 오염을 막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그렇죠. 방법이니까요. 양식장 물을 부영양화돼 있는 물을 내보내는 게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개선을 같고요.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의 파티 영상. 네. 이게 뭐 공개가 돼가지고 한때 굉장히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핀란드 네. 내부에서도 뭐 여러 논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좀 부적절한 사진도 공개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어느 정도길래 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가수, 방송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격정적으로 춤을 추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이 됐어요. 이제 그 속해 있는 누군가가 이제 유출을 했겠죠. 그리고 네. 또 유명 클럽 VIP 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퍼졌는데 예. 남자 가수와 이 마린 총리가 춤추는 영상, 그러니까 남자 가수가 등장을 하는데 마린 총리가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있고 예. 2020년에. 그런데 이 마린 총리의 목에 키스하는 것 같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티 영상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들린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마린 총리가 자진해서 마약 검사도 지금 받았는데 물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마린 총리는 아시다시피 그 34살의 총리가 돼서 굉장히 화제의 최연소 인물이기도 총리다 하고요. 뭐 이런 얘기 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또 하나 이번에 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사과한 일이 있었는데 이 파티 영상과 관련된 내용 말고도요. 예. 왜냐하면 친구들이 관저에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상의를 벗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적절한 사진을 찍은 것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여성 인플루언서 2명인데 핀란드라고 하고 적힌 명패로 예. 이 위에 상체를 가렸는데 예. 그게 이제 핀란드 안에 있는 관저에 있는 관저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 들어와서 이게 그러니까 이 총리 관저 안에 있는 물건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사진에는 마린 총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7월 초에 로그막 페스티벌에 다녀온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서 관저에서 사우나하고 수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때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님 화장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고 사진은 적절하지 않고 그 사진은 찍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자신이 이렇게 사생활을 즐기는 것이 핀란드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화장실 빼고는 총리 관저 실내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그 마린 총리를 지지하는 또 목소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도 클럽 간다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핀란드 내부에는. 근데 마린 총리가 자신의 입장 또 신병을 토로한 이 발언이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본인의 친정의 사회문제당 행사에 연설을 했는데요. 예. 나도 사람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나도 가끔은 즐거움과 밝음과 재미를 원한다. 나로서도 그 사진이 공개하고 싶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건 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린 총리나 보통의 사람들이 여가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느냐. 네. 나는 사생활이 아니라 내 일에 있어서 하루도 일을 거르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약간 울먹거리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연설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으로 본인이 제시했던 일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찬반 양론이 굉장히 부딪히고 있고요. 근데 마린 총리가 2019년에도 당대표로 선출돼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작년 12월인가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무부 장관과 밀접 접촉을 한 뒤에도 업무용 전화를 집에 두고 새벽 4시까지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었어요. 핀란드 국민들의 반응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네. 하죠. 저희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핀란드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고요? 네. 이게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을 했는데요. 11월 24일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컵 말고도요.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컵 쓰는 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일회용 종이컵,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시기가 남아 있는데요. 일회용 봉투랑 쇼핑백 사용도 금지가 되고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종이는 괜찮은데 다 종이면 괜찮은데 코팅이 돼 있거나 하면 네. 또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실내외 각종 체육시설에서 일회용품 응원용 품들 있죠. 그것도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지금은 나눠주는 것만 금지가 돼 있는데 네. 이제는 쓰는 것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응원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저도 잘 지냈고요. 예. 공연계도 뭐 다 치열하게 공연 올린다고 열심히들 산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별일 만들려고 좋은 일 쪽으로 만들려고 정말 그렇죠. 좋은 일 많으면 좋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죠. 그럼 또 안 좋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걱정이 뭐 많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크게 뭐 코로나 때문에도 공연계가 뭐 타격을 입거나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는 없지만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죠. 예. 네. 그 안현수 대표님하고 같이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은 그냥 얘기하시면서 소개할 작품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곤 하셨는데 오늘은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아니죠. 벌써 하나 던졌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이게 그 방송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공연을 소개를 자연스럽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예.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 빌드업, 이 드라마 이 과정 같은 거를 관객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드린 힌트는 치열함이었습니다. 치열함. 치열함요? 예, 제가 치열하게 공연계도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연극인데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의 실화를 가지고 만든 연극입니다. 어떤 작품일지 궁금한데요? 예, 공연 제목은 터칭 더 보이드라는 작품이고요. 아주 그 치열했던 현장의 실화를 가지고 소재로 만든 연극이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등산 가끔 하시나요?
한때는 많이 다녔는데요. 네. 요즘은 안 간지 좀 됐네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네. 어제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자꾸 몸이 부는 것 같아. 그래서 주말에 산을 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붓는 게 제가 등산을 안 가서 그랬던 거군요. 근데 등산을 한번 갔다 오면은 그 효과가 한 4나흘 정도는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등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등산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예. 요즘에 보면은 이제 남녀노소 구분 거의 없이 그리고 아침에 막 동네를 산책하시는 분들 보면은 등산 옷, 아웃도어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산은 왜 가냐? 그러면은 거기 산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그렇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실화를 소재로 한 제가 연극이라고 했는데 이 등산,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농구 뮤지컬 소개해 주셨잖아요. 전설의 리틀 농구단. 네. 근데 이번엔 또 등산을 또 소재로 한 걸 갖고 오셨어요. 공연 만드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작가 이런 분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등산 소재로 해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언제 발생한 실화를? 1985년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실제 주인공 조 심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산을 같이 올랐던 사이먼 H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1985년도에 당시까지 아무도 현재까지도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도 등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그 시울라 그란데라는 이제 그 등반 쪽 이제 서쪽 그 빙벽이 있답니다. 그쪽을 알파인 스타일로 최초로 등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계획대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 등반이라는 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80% 정도가 다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공연 작품에서도 보면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거꾸로 해야지 산을 다시 내려온다는 설명이 쉽게 되더라고요. 공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오면서 사고가 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 조 심슨과 사이먼 H의 그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이 조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든 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등산할 때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는 숨이 차고 막 그 종아리나 이런 데 막 당기고 힘들잖아요. 내려올 때는 이게 뒤로 걷고 싶을 정도로 다리나 이런 데 충격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구를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산을 등반할 때도 그런데 이런 빙벽으로 올라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올라가는 건 위를 보면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올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극 중에서는 내려오는 것을 올라가는 방법 이게 이 빙벽을 치고 장비를 잡고 발을 탁탁 치고 올라가는 이 행동을 약간 음유를 타서 표현하거든요. 그걸 거꾸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라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줄 타고 쭉쭉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무슨 뭐 어디 캠핑 간 건 아니니까. 그런 표현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 80%의 확률로 하산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 이 이야기. 그리고 이제 등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극 중에서 펼쳐지는데 그게 정말 실감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다 보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공연에 확 집중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알파인 스타일로 최초로 등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알파인 스타일을 어떻게 담는 거예요? 저도 그 올림픽 같은 거 중계할 때 알파인 뭐 이런 거 나와서 그렇게만 들어봤지 알파인 스타일 잘 몰랐는데 극 중에서 설명이 또 나오던데 이 알파인 스타일이 산악인들이 산을 오를 때 아주 최소의 장비로 빠르게 목적지까지 올라가서 내려갈 계획으로 많은 장비들을 거의 갖추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이 스타일 자체를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 장비 같은 거 거의 갖추지 않고 그렇죠. 아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뭐 등산 장비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가면은 뭐 캠핑 중간에 캠핑할 수도 있으니까 텐트도 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생략하고 산소통도 최소한만 갖고 가서 예. 빠르게 정상을 오르고 내려올 계획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 기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스타일의 등산 어떤 형태죠. 암벽등반 같은 경우에도 네. 줄을 설치해 가면서 네. 저 줄을 몸에 안전줄을 매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예. 저도 처음 모르는 상태에서 공연을 보러 갔다가 공연 중간에 설명을 듣고 저런 거구나라고 알게 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조 심슨과 사이먼의 이제 등산 과정이었죠. 근데 이 둘이 이 등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이 잠깐 허세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극중에는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예.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산할 때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약간 좀 그 허세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네. 초도 등정하는 거 네. 아무도 가지 못한 루트를 개척하는 거는 네. 등반가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건 자기 이름이 남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극 중에 공연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위해서 실제 산악을 많이 훈련하시는 그 대장님이 오셔서 예. 여러 가지 산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극 중에 보면 에베레스트 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은 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산은 사실 관광지로도 많이 이제 관광객들도 많아서 예. 그건 진짜 산악인들한테는 그건 아니지. 저희는 아무도 오르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올라 그란데라는 곳을 최초로 등반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건데 그걸 알파인 스타일로 했던 것이고 이때 사고가 생긴 것이죠. 실제로 1985년도에. 공연 줄거리 네.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공연 스토리가 사실은 실화인데 예.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은 주인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 심슨이라는 예. 역할, 이 조 심슨의 누나가 그 조 심슨의 경야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 경야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도 처음 알았는데 네. 이게 죽은 인물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 예. 가족이나 지인들을 불러서 밤을 함께 지새는 일을 경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 중에서 이 누나 역할을 맡은 세라라는 역할이 예. 이제 그 산을 왜 타는 거냐 도대체 동생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예. 그러면서 욕을 섞어가면서 예. 아주 격하게 흥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산을 같이 등반했었던 사람인 사이먼이 등장하게 되죠. 예. 이 사이먼한테 왜 산을 오른 거냐 이렇게 막 따지다가 그런데 내 동생이 정말 죽은 건 맞냐? 왜냐하면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조가 시체도 발견되지 않고 나만 살아서 온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극 중에서 이 세라를 데리고 그 등반했었던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 결국 이 얘기는 실제 사건이었으니까 실화였으니까 예. 결국은 살아 돌아온 조 심슨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조 심슨의 누나인 세라는 조 심슨이 죽었다는 그 가정하에 예. 경야를 치르고 있는데 예. 그때 함께 산을 올라갔던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 내 동생이 죽은 건 맞냐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이먼이 세라를 데리고 그 같이 등반했던 곳으로 데려가고 조 심슨의 상상 안에서 데려가는 거죠. 예. 이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산을 오르고 사이먼과 조 심슨이 그 상태에서 산을 오르고 조난을 당하는 모습까지 세라가 보게 되고 이 상황에서 사이먼이 그 크레바스라고 하잖아요. 그 빈벽 사이에 거기로 조 심슨이 순간 잘못된 그 사고를 당하게 돼서 떨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이먼이 그 줄을 잡고 버티고 해서 겨우겨우 한 명씩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발을 헛디뎠는지 조 심슨한테 이 줄로 신호가 안 오게 되는 거죠. 1시간 반 정도 동안 사이먼이 버티고 있다가 이거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줄을 스스로 끊고 혼자 내려오게 되죠. 조 심슨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심스는 그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것이고 예. 조심스는 그 자리에서 몸의 거의 반 정도가 뼈가 부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예. 그 겨우겨우 극도의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정신력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서 겨우 살아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 살아 돌아온 조 심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연극이거든요. 예. 자기 누나 세라가 자기를 계속 응원해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응원해주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응원을 따라서 살아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연극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상상 속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네.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네. 누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용기를 얻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장면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렇죠. 연극이 진행될 것 같네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985년에 조 심슨과 사이먼 H가 실제로 등반에 성공을 했고 그날 사고를 당했고 조 심슨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이 얘기를 1988년도에 조 심슨이 회고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회고록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2000년도가 넘어서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되고요. 영화가 제작이 된 다음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의 대본만을 가지고 사갖고 와서 예. 무대, 음향, 조명, 장비, 각색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재창작을 해서 이번에 초연된 작품이거든요. 아, 이번에 초연이에요? 네, 이번에 초연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 심슨이라는 그 산악인의 상상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구현해냈는데 이 무대 위에 구현해낸 솜씨가 실로 대단합니다. 이 연극으로 상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네. 연극 무대는 작은 무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경화라고 그랬나요? 네. 예, 그 자리에서 있다가 이쪽 네. 한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하면서 무대가 이렇게 바뀌고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산악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막 그 나거나 예. 거기에서 막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진다고 하면 네. 관객 입장에서는 뭐 막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작품이 처음에 이제 공연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산악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도대체 연극에서 그것도 무슨 뭐 1000석, 2000석 되는 공연장이 아니라 예. 꼴랑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3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극장에 해발 6,000m가 넘는 산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죠. 되게, 네.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체영체하면 코미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발짝 세게 뛰면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이 그렇다고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무대 메커니즘이 좀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연출이 된 걸 저희가 그대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창작진들이 고민을 하고 만들었는데 네. 실제 무대에 가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야,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어떤 바에서 있었던 경야, 이 자리에서 순간 이동으로 그 해발 6,000m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그 효과를 어떻게 내지? 이게 고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통은 공연장에서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고 스피커가 일방향으로 보통 돼 있는데 네. 이 스피커를 객석을 전체를 360도 정도 삥 둘러서 서라운드 효과를 줘서 어느 순간 소리로 예. 장소를 옮겨 다니는 거죠. 이 소리가 바로 제목 터칭 더 보이드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허한 소리, 산에서 있는 이 공포스러운 이 소리. 네네. 이 소리를 만지는 거죠. 그 공간으로 우리로 움직이게 옮겨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바스에 빠졌었을 때 네네. 그 빙산이 이렇게 있는 곳에 사람이 빠지면 그 껌껌하고 어둡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프로만 이어져 있는 이 모습. 네. 과연 230석 되는 극장에서 어떻게 연출했을까? 예. 이 무대의 한쪽 면은 천장에서 한쪽 면은 아래에서 줄을 당기고 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 장면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그리고 실제로 출연하는 배우들이 산을 오르면 굉장히 숨도 가쁘고 힘들 테니까 그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네네. 무대는 작으니까 네. 살짝 기울어진 무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평소에도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배우들이 정말로 산을 오른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니까 정말 이 마지막에 그 안전모 같은 걸 딱 벗었을 때 네.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배우의 모습을 보면
내가 순간 진짜 이 산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우의 연기나 스태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완벽한 공연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직접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미치겠어요. 현장감 있는 얘기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이걸 봐야 말이 통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마음이 좀 앞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요, 그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봐도 이건 작은 공연에서 어떻게 이런 효과를 냈을까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요. 네,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초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처음 이런 무대 만들고 이런 효과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 배우들은 처음에 연습 시간에 이런 에피소드를 들려줬었어요. 연습실에는 평평한 마룻바닥이 있고 무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산이 없으니까 연습할 때 자기들끼리 거의 약간 동물의 몸짓처럼 이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처음에 그 연습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보면 약간 어떤 코미디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큐멘터리도 혹시 만들어졌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큐멘터리 실제 사건을 회고록으로 만들고 나서 다큐멘터리로 2003년에 같은 동명으로 터칭 더 보이드라는 동명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한 그 로튼 토마토 지수 미국 영화 평론가의 평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94%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해서 굉장히 이 실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고 이 배우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실화라고 생각 안 하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냐. 근데 실화라고 하는 순간 이 작품의 어떤 그 메시지, 숨겨진 힘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4명의 배역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와 사이먼 이 역할은 우리 신성민, 이휘종, 김선호 배우 이런 분들이 좀 연기를 하시고요. 옆에 있는 그 어쩔 수 없이 줄을 끊게 됐었던 그 사이먼 역할은 오정택, 정한 이런 배우가 하시고 이 세라 누나 역할, 이 누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계속 등반을 따라다니면서 힘을 줘야 되니까 이 누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진희, 손지윤 배우 이런 배우들인데 하시고 옆에서 이 얘기를 계속 끌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리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 조훈 배우와 정지우 배우 이런 분들이 연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영수 대표님 그 영화 보면서 저 연극 보면서 혹시 이렇게 감정이입을 했던 배역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 심슨이라는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될 뻔하다가 사이먼이라고 그 옆에서 같이 갔다가 혼자 살아왔던 이 역할, 이 역할이 실제로는 등산인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대요. 산에 올라가면 로프로 연결되는 순간 하나의 목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살아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다행으로 느꼈겠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산악인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선택은 그 살았던 과정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그쪽에 또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네. 자, 이번 그 연극 을 우리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산악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산악 연극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되고 어떤 현장감을 만들어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터칭 더 보이드 오늘 얘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